그랬더니 이거는 영어를 막 써있는데요. 우리가 인류의 기원 얘기하다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얘기하고 막 그런, 그 언제 때부터 했냐는 거예요. 700만 년 전. 그래서 뭐 500만 년 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바로 요 라인들에서 생기게 됩니다. A가 전부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사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람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런 부분, H라고 쓰는 호모가 라틴어로 인간이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5만 년 전, 10만 년 전, 요때부터가 현생 인류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좀 생겼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00만 년은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치스라는 건데, 이 700만 전의 유골을 차드, 아프리카 차드에서 발견됐고, 차드에 살았던 사헬이라는 인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인원의 개념이죠. 그 대표적인 투마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얘는 왜 하냐면 직립보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약 400만 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뜻은 뭐냐면 남쪽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발견된 게 이디오피아 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여자였다는, 그러니까 여자 유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루시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뒤에 좀 나오는데, 여기는 직립보행에다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모라고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사람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비리스라는 게 손을 쓸 줄 아는 손재주가 있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도구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도구를 제작해서 썼다는 거, 손으로 써서.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는 뜻이 똑바로 선 사람이다. 이게 180만 년 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 시간에 옛날에 국사에 배울 때 사바원인, 뭐 북경원인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모 에렉투스였어요. 얘네들은 불과 언어를 이때부터가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호모 에렉투스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존재한 거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1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개념이 나타났는데, 이건 사피엔스란 말이 지혜로운이란 지혜란 뜻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대표적인 게 네안데르탈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안데르탈에서 발견된 그런 거예요. 여기도 아까 자바에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이건 베이징 근처에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에서 발견된 유골, 그걸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내장 문화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근데 호모 사피엔스 삼피엔스라고 부르는 건 요거 아까 지혜로운, 그러니까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얘네들이 현생 인류의 어쩐 조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크로마뇽에서 발견된 유골이 그렇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후기 구석기하고 신석기 시대에 걸쳐 있는 호모 사피엔스 개념. 자, 4만 년 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아까 루시의 뼈가 이렇게 까만 부분이,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발견이 됐대요. 이 두개골하고. 그래서 이디오피아 74년도에 발견됐는데, 살았던 거는 약간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요 시기에 살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왜 이 차이가 나오냐면, 사람은 팔이 짧잖아요. 다리보다. 그렇잖아요. 이 비율이 71.8 대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1.8 길이가 발 길이의 71.8%라는 거예요. 근데 침팬지나 이런 건 길이가, 팔이 길잖아요. 그래서 팔하고 다리가 거의 비슷한 97.8%인데, 얘가 약 84.1%로 얘보다는, 그러니까 침팬지보다는 인간에 좀 더 가까운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인류의 조상 개념으로 과학자들은 분류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조사를 쭉 했더니 여성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15만 년 전에 생존했던, 그러니까 발견된 유골을 조사했더니 미토콘드리아, 뭐 DNA 분석, 미토콘드리아는 재밌는 얘기를 하면, 그 정자가 난자하고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정자에는 꼬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꼬리에 미토콘드리아, 남자 미토콘드리아가 있대요. 그래서 이 결합이 교배가 되는 순간 꼬리는 잘라져 나가기 때문에 어떤 유골에서도 남성 것 미토콘드리아는 분석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성만 분석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했더니 15만 전 것들이더라. 근데 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 남성은 약 6만 년 전에 YM 색질을 분석했더니 6만 년의 아프리카. 결국은 아프리카가 결국은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유골 중에서 결국은 아프리카가 가장 오래된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프리카 기원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얘네들이 6, 7만 년 전에 아프리카로부터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빙하기가 11만 전에서 12,000년 얘네가 활동하던 시기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모사 네안데르탈이나 하이델베르크인 같은 경우 얘네들은 빙하기 때 결국 빙하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 죽은 걸로 봐요. 일부 네안데르탈들이 일부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하고 교배가 일부 이루어져서 일부 조금 뿌리내지만 어쨌든 멸종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요때가 빙하기가 끝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래도 우리의 역사를 뿌리. 그래서 모든 실화나 설화는 이 12,000년 이후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키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발견된 유적이 15,000년 전의 유적이 문명이 이미 있었다라고 발견돼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 또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그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가 됐었던 부분에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태초에서 창세부터 시작이 되었던 쭉 역사가 몇 년 전이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아담서부터 이렇게 중간에 막 그렇잖아. 예를 들면 노아를 얘기를 하면, 그죠? 노아의 뭐 할아버지가 980 몇 세까지 사시고 막 이런 연결이 쫙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는 또 몇 살까지 살았더라. 하여튼 이런 것들을 쫙 제가 한 편 표를 봤는데 너무 복잡하던데 그걸 다 계산했더니 몇 년이더래. 몇 년이 흘러나. 제일 쉬운 방법은 역사하고 역사가 아닌 거 그걸 딱 나누는 거는 증명이 되냐 증명이 안 되냐 그걸로 짝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로 증명이 되는 거는 현세가 되는 거고 네. 역사로 증명이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선사시대로 여기까지 선사시대잖아요. 네. 선사시대 역사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증명이 되는 그냥 유골을 가지고서 그냥 이게 유골이 몇 년짜리다. 그렇게 쉽게 이렇게밖에는 결론을 못 내는 거죠. 전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쭉 성경에 있는 그 구약에 나오신 분들의 그러니까 쭉 거기서 몇 세기까지 사시고 막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니까 6,000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의미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청문회 때 결국 과학 무슨 그 누구였죠? 창조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얼마로 보느냐, 6,000년으로 보느냐, 뭐 이런 논란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말장난인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근데 어쨌든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기록, 이게 남아있는 것들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게 그래서 아프리카 기원설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탄생지가 바로 이렇게 한 6, 7만 년 전, 6만 7천 년 전, 그러니까 6, 7만 년이죠. 이렇게 건너가고,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베링해역을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건너가고, 그래, 뭐, 이래. 여기서도 이제 건너가고, 뭐, 이렇게 건너가고. 이런 어떤 모양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6, 7만 년서부터 계속. 그런데, 아까 제가 빙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조그맣게 보이는 여기가 뭔지 아시나요? 바이칼호죠. 그죠? 바이칼호가 결국은 우리 인류의 앞선 이것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빙하기 때 이 일대가 화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상대적으로 빙하기 때 여기까지 다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자체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따뜻했대요. 그래서 이 일대에 살아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몽골 인종의 결국은 선조 조상의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일대 알았다. 크게 보면 인종별로 보면 우리가 아까 몽골로이드라 몽골 인종이죠. 이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몽골의 쿠빌라이 칸의 초상화를 그냥 얹는 거.
아시아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황인종들을 몽골로이드라고 그러죠. 코카서스 지방에 사는, 코카서스는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약간 왼쪽에 유럽에 있는 쪽에, 그러니까 그 코카서스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있는 백인종이죠. 유럽을 중심으로 북아메리카, 서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사는 백인종입니다. 얘는 고대 켈틴과 노르만인의 혼혈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노르만은 왜 노르만이죠? 물만 거 해요. 인종이 그냥 옮겨가면서 노르만의 저는 게르만이죠. 그죠? 게르만은 결국은 아리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도 아리안하고는 사실은 굳이 연결을 같이 하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봐요. 네. 근데 북쪽으로 가면 그 라틴어로 그러니까 노르드. 그죠? 그래서 게르만이 노르만이죠. 그래서 아일랜드 소년, 이게 백인종으로 해요. 니그로이드라 그래서 이거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들이죠.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 여러 가지 멜라네시아 이렇게 태평양 지역에 있었던 섬들에 사는 흑인들을 전부 다 니그로이드라 해서 이 크게 이제 세 종류죠. 우리가 저기 성경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나요? 거의 말이야. 셈이야. 네. 노아의 아들 셋이 사실은 성경 말씀에는 하나는 큰아들은 황인종, 네? 그 다음에 둘째는 백인종, 세 번째는 흑인종의 시조를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섞이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섞이고. 사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실 뚜렷하게 구분되어지긴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이거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쪽은 뭐냐면 동북아시아 쪽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섞이질 않았으니까. 저쪽 서양. 여기는 너무 많이 섞였어요, 사실은. 여기는. 유럽 사람들도 보면 사실은 다 막 달라요.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다 달라요.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도 아프리카 밑으로 내려가면 그쪽이 아프리카예요. 근데 이것도 다른 게 뭐냐면 뭐라고 종족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아프리카 피그미족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종족적 특성을 그나마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잘 간직하고 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북방민족인 몽골로이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결국은 교차되어지면서 역사를 종족 간에 인종 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걸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요. 언어학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우리가 언어학과 어디 언어라고 배웠어요? 우랄 알타이. 네? 우랄 알타이어족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근데 언어학적에서는 뭐냐면 우랄 쪽하고 알타이 쪽하고, 우랄은 훨씬 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 이제 가까이 있고요. 알타이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구분을 해보니 이거를 동일 언어로 보지만 학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우랄어족하고 알타이어족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알타이어족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투르크, 크게 그냥 이렇게 투르크, 몽고, 그 다음에 퉁구스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갈래로. 네? 그 다음에 투르크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결국 뭐냐면 투르크가 뭐죠? 투르크가 터키예요. 그래서 터키를 형제 국가라는 개념으로도 해설합니다. 나중에 또 제가 또 얘기할 때가 될 겁니다. 몽고의 기본적인 몽고가 되어지고요. 만주 쪽 동북쪽으로 내면 퉁구스어가 되면서 이게 만주어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어는 유사하기도 하지만 전혀 또 이 언어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 학자들이 결론 내리는 건 뭐냐면 한국어는 옛날에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일본어도 그렇습니다. 일본어도 똑같이 제가 이건 우리나라 표였기 때문에 일본어도 자료를 찾아보면 결국 뭐냐면 남방계 언어가 조금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일본어도 이 알타이어 계통인데
알타이어도 아니고 오히려 이 속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도 그나마 유사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또 한국어하고 또 틀리다. 그러니까 완전히 알타이어 계통인 거는 같은데 별도의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관성을 찾으려 하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알타이어는 1920년대에 나온 학자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대로 계속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어는 알타이어 계통인 것 같은데 하여튼 별종이야. 언어가. 일본도 계통인 것 같은데 별종이야. 라고 결국은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전통이 없어.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일부러 북방민족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북방민족 분명히 맞잖아요. 그죠? 북방민족은 맞는데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까? 북방민족은 유목민들이죠.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민족과 일본은 일찌감치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언어적 교류가 사실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 언어 특성을 계속 발전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부터. 그게 민족적 특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언제 내려갔냐? 일본 같은 경우도 언제 그 일본 땅에 갔느냐? 그죠?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갔든 뒤에 갔든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언어적 걸 계속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방민족 유목민족들이 계속 섞여 다녔던 거하고는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